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서울의 심장부, 그 정점에 자리한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GD건설의 신화, 강민준 회장이 눈을 뜬 시간이었죠. 통유리창 너머로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아래 수많은 빌딩과 아파트,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국이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들은 평생 한번 만져보지도 못할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을 손에 쥔 남자.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매일 아침 이 거대하고 텅 빈 집에서 지독한 공허함과 함께 눈을 뜨곤 했어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그는 익숙하게 협탁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따라놓은 물은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죠. 집안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수백 평에 달하는 공간을 채우는 것은 값비싼 대리석과 최고급 가구, 그리고 벽에 걸린 유명 작가의 그림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 같았지만 그에게는 차가운 감옥, 금빛으로 치장된 새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드레스룸으로 들어선 그의 눈에 수십 벌의 명품 정장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은 그에게 사치스러운 일이 된 지 오래였죠.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짙은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은 그의 몸에 맞춘 듯 완벽하게 들어맞았지만 정작 옷 안의 주인은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식탁에는 이미 가사도우미가 차려놓은 아침 식사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갓 구운 토스트와 샐러드,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린 커피. 하지만 그는 포크를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아니, 음식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15년 전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날 이후로 그의 식탁은 늘 혼자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수십억의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는 아내와 어린 두 자식의 얼굴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오는 빚쟁이들의 악다구니와 아이들의 겁에 질린 눈을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비겁한 약속만을 남긴 채였죠. 그 후 15년. 그는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온갖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특유의 배짱과 사업 수완으로 지금의 GD건설을 일궈냈어요. 돈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 신화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니, 제 손으로 버렸다는 사실이 그를 평생토록 괴롭혔습니다.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주고받았고 양육비는 언제나 두둑하게 보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회장님, 출발하실 시간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강민주는 그제야 굳어있던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그가 뒷좌석에 앉자 차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그는 또다시 과거의 환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왁자지껄 떠들며 뒷좌석을 가득 채웠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운전하는 자신을 바라보던 아내의 따뜻한 눈빛. 이제는 만져볼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아득한 신기루 같은 기억들이었죠. 회사에 도착한 그는 다시 GD건설의 냉철한 회장, 강민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원회의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좌중을 압도했고 결제 서류는 매의 눈으로 훑으며 사소한 문제점까지 찾아냈어요.
직원들은 그런 그를 경외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했죠. 그가 매일 밤 텅 빈 집으로 돌아가 얼마나 깊은 외로움에 몸서리치는지,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헉 하고 숨이 막히면서 눈앞이 아찔해졌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의자 아래로 스르러 무너져 내렸습니다. 멀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는 김비서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끝인가? 이렇게 허무하게 이 차가운 회장실 바닥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건가? 15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그가 버리고 떠나왔던 가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되뇌는 그 말을 끝으로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병실의 천장이었습니다. 코끝을 맴도는 소독약 냄새가 이곳이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가 후원하는 VIP 병원의 최고급 병실이었어요. 김 비서가 다급한 얼굴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가 어떻게 된 건가? 회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자신의 성공이 결국 건강을 담보로 한 것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넓은 병실에 찾아오는 사람은 김 비서를 비롯한 회사의 임원들 뿐이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회사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의 몸을 걱정해주는 가족은 이제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생활은 지루하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그의 담당 주치의가 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병원 심장외과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젊은 의사라고 했죠.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준 환자분 주치의를 맡게 된 이선우라고 합니다. 앳돼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다부진 체격과 차분한 목소리에서는 나이를 뛰어넘는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강민준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의 병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다른 의사들이 자신을 대할 때 보였던 은근한 아첨이나 어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직 환자와 의사로서의 본분에만 충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후부터였어요. 이선우라는 의사는 유독 그에게 친절했습니다. 물론 의사가 환자에게 친절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의 친절은 무언가 특별하게 느껴졌죠. 회진 시간이 아닐 때도 틈틈이 병실에 들러 그의 상태를 살폈고 답답해하는 그를 위해 병원 옥상 정원을 함께 산책해주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날에는 회복하시려면 식사를 잘하셔야 합니다라며 어린아이 타이르듯 그를 설득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책임감이 강한 의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혹은 병원의 최대 후원자인 자신에게
잘 보이려는 속셈일 수도 있다고 넘겨짚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그런 계산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봐 온 사람처럼 그의 사소한 습관이나 좋아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가 무심코 창밖을 보며 날씨가 꽤 쌀쌀해졌군이라고 혼잣말을 하면 다음 날 그의 병실에는 따뜻한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병원 밥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면 어디서 구했는지 그가 평소 즐겨 먹던 죽 전문점에 죽이 배달되어 오기도 했어요. 강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의심과 경계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선우의 과한 친절은 오히려 독처럼 느껴졌죠. 그는 이 젊은 의사가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라이벌 회사에서 보낸 첩자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이선우의 맑고 고든 눈을 보고 있으면 그런 의심을 하는 자기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곤 했습니다. 그는 이선우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강민주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낯선 의사가 내미는 손길을 경계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빛 세장 안에 갇힌 늙은 사자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젊은 조련사가 나타난 셈이었죠. VIP 병실의 시간은 느리게 그리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강민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역동적인 도시의 풍경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최고급 병실의 편안한 침대와 최첨단 의료기기, 전담 간호사의 살뜰한 보살핌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의 마음은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버려진 듯 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그가 놓치고 버리고 외면했던 수많은 것들이 뒤늦게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러왔죠. 차라리 몸이 부서져라 일하던 과거가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외로움을 느낄 시간조차 없었으니까요. 그의 유일한 말동무는 담당 의사인 이선우였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강민준도 한결같이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듯한 이선우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고 있었어요. 이 젊은 의사는 단순히 환자의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읽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늘 따뜻함과 연민이 서려 있었고 강민주는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까닭 모를 위안과 함께 불편한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곤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자신이 외면했던 누군가의 눈빛을 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답답함을 참지 못한 강민주는 링거대를 끌고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오가는 환자들과 보호자들,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경 속에서 그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 휴게 공간의 의자에 앉아 잠시 서류를 보던 이선우가 그를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답답하셨군요. 바람이라도 쐬시겠습니까? 옥상 정원이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이선우의 제안에 강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는 차마 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잘 가꿔진 작은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꽃과 나무들이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대신 향긋한 풀 내음을 풍기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은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죠. 그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적을 먼저 깬 것은 이선우였어요. 제가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저렇게 많은 빌딩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사가 되고 보니 제가 고칠 수 있는 건 사람의 몸뿐이더군요. 마음을 고치는 건 의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라 마음의 병이 가장 무서운 법이지. 나도 평생을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 아무것도 없더군. 남은 건 텅 빈 마음과 병든 몸뚱이뿐이야. 강민주는 자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꺼내 보인 적 없던 그의 진심이었죠. 이선우는 비난하거나 동정하는 대신 그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강민준에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래도 회장님은 대단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가치라,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내가 뭘 버렸는지 자네는 모를 걸세. 강민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선우가 잠시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작은 강아지 사진이 떠 있었죠. 의사 생활이라는 게 참 고됩니다. 매일 생사를 오가는 현장에 있다 보면 감정이 마모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강민주는 무심코 그의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작은 몰티즈 한 마리가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수한 모습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강민준의 얼굴에도 잠시 부드러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귀엽군. 동물을 좋아하는 모양이야.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이 녀석이 반겨주는 게 유일한 낙이죠. 제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선우는 강아지 이야기를 하며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냉철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평범한 청년의 얼굴이었어요. 강민주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렇게 순수하게 웃을 줄 아는 청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름이 뭔가? 아무런 의도 없이 그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선우는 강아지 사진을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앞으로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강민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뿅뿅이에요. 순간 강민준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하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어요. 오직 뿅뿅이라는 세 글자만이 거대한 종소리처럼 그의 뇌리를 울렸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죠.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힘없이 구겨졌고 뜨겁지 않은 차가 그의 손등 위로 흘러내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뿅뿅이. 그 이름은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전 그가 아직 평범한 가장이었던 시절, 낡은 연립주택에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던 그때,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 지훈이가 길에서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유기견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는 집도 좁은데 어떻게 개까지 키우냐며 반대했지만 아들은 울며 불며 강아지를 키우게 해달라고 매달렸죠. 제발요, 아빠. 네, 제가 정말 잘 돌볼게요. 밥도 제가 주고 똥도 제가 다 치울게요. 결국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아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강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에게 지어준 이름. 다른 아이들처럼 뽀삐나 해피 같은 흔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 효과음이라며 엉뚱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빠, 이 강아지 이름은 이제부터 뿅뿅이야. 내가 총을 쏘면 뿅뿅 하고 나쁜 놈들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 뿅뿅이도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그렇게 뿅뿅이는 그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정말 약속대로 뿅뿅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뿅뿅이는 언제나 지훈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잠도 지훈이의 침대 밑에서 잤습니다. 딸 서연이도 아내도 그리고 강민준 자신도 뿅뿅이를 아꼈습니다. 비록 삶은 팍팍했지만 뿅뿅이가 가져다준 작은 웃음들이 그들의 집을 온기로 채워주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그는 결국 뿅뿅이를 시골 친척 집에 보내야만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역시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 15년. 그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하필이면 뿅뿅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이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조금 전까지 보이던 선량한 청년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눈동자만이 자신을 빤히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청년은 누구인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왜 나에게 접근한 것인가? 수만 가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지만 입술은 굳게 닫힌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그의 불안정한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삑삑삑.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재촉하는 초읽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강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병실의 어둠 속에서 그는 15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죠. 뿅뿅이라는 이름은 그의 뇌리에 깊숙이 박힌 쐐기처럼 그를 고통스러운 기억의 수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세상에 동명이인이 있듯 같은 이름을 가진 강아지도 있을 수 있어. 그는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직접 만든 유치하기 짝이 없던 그 이름을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하필이면 자신의 담당 의사가. 기억 속의 아들 지훈이는 유독 자신을 잘 따랐습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멋있다며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의 눈을 보며 그는 반드시 성공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그는 결국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친 비겁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쯤 지훈이는 26. 눈앞에 저 젊은 의사, 이선우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선우가 자신의 아들 지훈이라면 강민주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들은 자신을 아는 척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닐까? 아버지를 버리고 성공한 남자를 파멸시키기 위해 가장 신뢰받는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를 잠 못 이루는 불안의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수술할지도 모르는 저 의사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어요. 링거 바늘이 꽂힌 팔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선 이선우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밤새 고통에 시달린 강민준의 초췌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이선우는 강민준의 차트를 확인하며 어젯밤 잠을 설친 것 같다고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가 강민준에게는 마치 자신의 속을 꿰뚫어보고 던지는 섬뜩한 질문처럼 들렸어요. 아니, 괜찮네.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랬어. 강민준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하며 이선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모든 신경은 눈앞의 젊은 의사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심한 척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말이야. 그 강아지 이름이 참 특이하던데. 뿅뿅이라니. 혹시 무슨 특별한 뜻이라도 있는 건가? 질문을 ton지는 순간 강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걸린 질문이었죠. 이선우는 잠시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강민준을 똑바로 향했어요. 그 짧은 순간이 강민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선우는 옅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어요. 특별한 뜻이라기보다는 저에겐 아주 소중한 추억이 담긴 이름입니다. 어릴 적 아주 잠깐 키웠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녀석의 이름이 뿅뿅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라서요.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지금 키우는 녀석에게도 같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선우의 대답이 끝나는 순간 강민주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우연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이죠. 어릴 적 아주 잠깐 키웠던 강아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 청년은, 이선우는 바로 자신이 버리고 떠나온 아들 강지훈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이선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선우는 그런 그의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차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심박수가 조금 불안정하십니다. 오늘은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이선우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강민주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15년 만에 의사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저 환자로만 대하는 걸까?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이리로 좀 와주게. 아주 급한 일이야. 잠시 후 한달음에 달려온 김비서에게 강민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고 날카로웠어요. 내 담당 의사, 이선우 선생.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봐주게. 나이, 출신 학교, 가족관계.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걸 샅샅이 조사해. 오늘 안으로 보고하게. 이건 내 목숨이 걸린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김비서는 회장의 핏발선 눈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김비서가 병실을 나간 후 강민주는 창밖을 보며 굳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것이 축복일지 혹은 저주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운명의 폭풍을 예감하며 초조하게 김비서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병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밤의 장막이 내려앉았죠. 강민준에게는 그 몇 시간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식사도 거른 채 오직 김 비서가 가져올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고 머릿속은 온갖 상상과 추측으로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굳은 표정의 김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알아보았습니다. 김 비서의 낮은 목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강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를 바라보았죠. 김 비서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강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강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운명이 담긴 판결문을 받아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이선우라는 의사의 이력서와 간단한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 이선우, 나이 만 26,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 그리고 가족관계란에 적힌 이름들. 강민주는 숨을 멈추고 그곳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오수진,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리고 그토록 미안했던 전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본명 강지훈이라고 적힌 글자가 그의 눈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도 추측도 필요 없었어요. 이선우는 강지훈이었고 강지훈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아내 오수진이 10년 전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이씨성을 가진 남자와 재혼했으며 아들 지훈이가 고등학생 때 자발적으로 새아버지의 성을 따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강민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성을 버렸습니다. 아버지였던 자신을,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 세월 동안 아들이 겪었을 마음고생과 정체성의 혼란을 생각하니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불렀지만 강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어요. 15년 만에 찾은 아들은 더 이상 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의지로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주는 김 비서를 돌려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를 지나 자신의 개인 물품이 보관된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가방 하나를 꺼내 들었죠. 성공한 후 과거의 흔적들을 모두 지워버렸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고 남겨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낡은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그의 손이 멈춘 곳은 네 식구가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사진 앞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수줍게 웃고 있는 딸 서연이와 자신의 목을 끌어안고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어린 아들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품에는 복슬복슬한 강아지, 뿅뿅이가 안겨 있었죠.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저렇게 해맑게 웃던 아이. 아빠가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 그 아이의 얼굴 위로 오늘 낮에 보았던 냉철하고 이성적인 의사 이선우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기에 저렇게 천진했던 미소를 잃어버리고 차가운 가면을 쓰게 된 걸까요? 강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온 세월이, 그 모든 것이 후회와 죄책감의 파도가 되어 그를 덮쳤습니다.
그가 돈을 벌고 성공에 취해 있는 동안 그의 가족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민준과 이선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민준은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자신의 혈압을 재기 위해 팔을 거들 때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댈 때마다 그는 죄인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선우는 여전히 완벽한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강민준의 상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사적인 감정은 단 하나도 내비치지 않았죠. 하지만 강민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담겨 있는지를요. 아들의 그 완벽한 무관심은 차라리 멱살이라도 잡고 욕을 퍼붓는 것보다 더 강민준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병실이 정말로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이라는 이름의 간수가 지키고 서 있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과거라는 이름의 감옥. 그는 이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아들에게 어떤 말을 먼저 건네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아들의 차가운 얼굴을 마주하며 자신의 죄의 무게를 감당해 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유령은 그렇게 그의 곁을 맴돌며 그를 천천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강민준의 병원 생활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선우, 아니 자신의 아들 지훈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그 완벽한 무표정 뒤에 숨겨진 진심이 무엇인지, 자신을 향한 감정이 순수한 원망인지, 아니면 아직 작은 애증이라도 남아있는 것인지 미치도록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반응을 떠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더 큰 상처가 될지라도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과거의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선우가 혈압을 재기 위해 병실에 들렀을 때 강민준은 창밖을 보며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마치 오래전 일을 회상하는 노인처럼 목소리에는 희미한 그리움까지 실어서 말이죠.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던 시절이 있었지. 지금은 저렇게 높은 빌딩들이 들어섰지만 저기 한강변에 있는 자양동이라고. 그때는 전부 낡은 연립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던 동네였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복닥거리며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하네. 그가 자양동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선우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지는 것을 강민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혈압계에 펌프를 쥐고 있던 그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칫했고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길을 잃은 듯 허공을 향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곧바로 평정을 되찾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십니까? 옛 추억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자, 혈압 측정하겠습니다. 팔에 힘 빼세요. 너무나도 완벽한 무시였습니다. 그는 강민준이 던진 미끼를 본 척도 하지 않고 의사로서의 본분만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강민준은 보았습니다. 흔들림 없던 그의 가면 위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균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요. 아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좁고 낡은 집에서 함께 웃고 떠들었던, 그리고 아버지가 떠나버린 그 동네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성공인 듯 실패였고 실패인 듯 성공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과거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했지만 그 과거를 철저히 외면하려는 아들의 단호함 역시 확인하게 된 셈이니까요. 며칠 후 강민주는 두 번째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평생을 무기로 삼아왔던 돈을 이용하기로 했죠. 그는 김비서를 시켜 최고급 스위스제 시계를 준비시켰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물건이었어요. 이선우가 회진을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강민주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선우 선생, 잠시만. 내가 신세를 많이 졌는데 뭐라도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서 말이야. 그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시계 상자를 이선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선우의 시선이 잠시 상자에 머물렀다가 이내 다시 강민준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회장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 규정입니다. 규정이라니. 이건 뇌물이 아니야. 내 목숨을 구해준 의사에게 주는 순수한 감사의 선물일세. 부담 갖지 말고 받게나. 강민주는 일부러 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그의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죠. 회장님의 목숨을 구한 것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에게 최고의 선물은 회장님께서 건강하게 퇴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건 정말 필요 없습니다. 자네, 혹시 내가 주는 게 불쾌한 건가? 불쾌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특히나 진심이 담기지 않은 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순간 강민주는 마치 뺨이라도 한 대 맞은 듯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돈. 그 말은 15년 동안 오직 돈으로만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려 했던 자신의 과거를 정통으로 꿰뚫는 비수였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선물이 순수한 감사가 아니라 아들의 마음을 떠보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오만한 시도라는 것을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내밀었던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선우는 그런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텅 빈 병실에 남은 강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인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부와 권력은 아들의 견고한 자존심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의 시험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강민주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열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깬 그는 바람이라도 쐴 겸 복도로 나섰습니다. 병원의 밤은 낮보다 훨씬 고요했죠. 간호사 스테이션의 희미한 불빛만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 비상구 앞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주는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나. 나야. 아니, 아직 병원이야. 좀 전에 응급 환자가 있어서. 누나라는 말에 강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딸 서연이와 통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응, 그 사람? 괜찮아. 많이 안정됐어. 수술 경과도 좋고.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그 사람. 아들은 아버지를 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 호칭이 강민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아니,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일단은 환자로만 대하고 있어. 누나야말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통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딸 서연이도 아들 지훈이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해 이미 상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만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아들을 시험하고 떠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자신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며 어떻게 처리할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관찰당하고 분석당하고 평가당하는 대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아직 아무 말씀 안 드렸지? 절대로 알려드리면 안 돼. 안 그래도 몸 안 좋으신데 괜히 신경 쓰시게 할 필요 없어. 응, 알았어. 조만간 집에 들를게. 그때 다시 얘기하자. 끊어. 전화가 끊기고 이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지치고 외로워 보였어요. 강민주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혼자였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이미 그들만의 전선을 구축하고 저 멀리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처리해야 할 과거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선우와 딸 서연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 날 강민준의 병실에 예고 없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어요.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딸 강서연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마주한 딸의 모습은 너무도 낯설었죠. 통통했던 볼살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턱선과 야무지게 담은 입술,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빛은 강민준이 기억하던 어린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삶의 고단함이 그녀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서연이 네가 어떻게? 강민준이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지만 서연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병실 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꼴 좋네. 평생 남들 짓밟고 꼭대기에 올라서더니 결국엔 이런 꼴로 누워있으려고 그 고생을 한 거야? 병실 한번 근사하네. 이 방 하루 입원비면 예전에 우리 네 식구 한 달은 살았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단어 하나하나에 지난 15년간의 원망과 분노가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향한 첫마디가 이것이라니. 강민주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동생한테 연락받았어. 아빠라는 사람이 쓰러져서 자기 병원에 실려왔다고. 그래서 만사 제치고 날아왔지. 혹시라도 우리 지훈이가 약한 마음 먹고 옛 정에 흔들릴까봐. 네가 주는 돈 몇 푼에 혹은 가짜는 부성애에 속아 넘어갈까봐 내가 직접 확인하러 온 거야.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니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얼마나 미안했다고, 그런 말은 하지 마. 역겨우니까. 15년이야. 우리가 어떤 지옥 속에서 살았는지 상상이나 해봤어? 아빠가 도망치고 나서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났어.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엄마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집안 살림은 전부 빨간 딱지가 붙어서 헐값에 팔려나갔지. 지훈이랑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어린 나이에 전단지 돌리고 신문 배달하면서 엄마 약값을 벌어야 했어. 서연은 한 번 터진 울분을 참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절대로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그 눈물마저도 아버지에게는 보여주기 싫다는 듯 독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손가락질했는지 알아? 야반도주한 사기꾼의 자식들이라고. 그 소리 들어가면서 이 악물고 버텼어. 엄마가 그리고 지훈이가 무너질까봐 내가 더 독해져야 했어. 근데 정작 아빠라는 당신은 그 시간에 뭘 했는데? 우리 버리고 간 돈으로 재기해서 보란 듯이 성공해서 TV에 나와서 웃고 떠들고 있었지. 그거 알아? 지훈이가 TV에 나온 네 모습을 보고 며칠을 알아누웠어. 자기가 알던 아빠는 죽었다고. 저 사람은 아빠의 탈을 쓴 괴물이라고. 그 어린 나이에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딸이 퍼붓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죠. 그는 성공하면 모든 것이 용서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과거의 상처를 모두 덮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그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그의 가족들은 그의 부재라는 상처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이가 왜 의사가 된 줄 알아? 그것도 하필이면 심장외과 의사가. 당신이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우리 가족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한 거야. 언젠가 당신이 자기 앞에 환자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당신을 내려다보고 싶었던 거야. 당신이 우리에게 줬던 절망감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었던 거지. 그 마음 하나로 그 힘든 의대 공부를 버텨내내야.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선우, 아니, 지훈이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나 복수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년간 묵묵히 칼을 갈아온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이자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어린 아이의 뒤틀린 애정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도 편찮으셔. 당신이 떠나고 나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 지금도 병원에 다니면서 약으로 버티고 계셔. 지훈이가 의사가 된 또 다른 이유는 엄마 때문이야. 어떻게든 자기 손으로 엄마를 고쳐보겠다고. 당신 같은 사람 살리려고 의사가 된 게 아니라고. 전 아내마저 아프다는 소식은 강민준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두 사람이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죄책감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그러니까 똑똑히 들어. 우리한테 더 이상 아빠 행세하지 마. 우린 당신 도움 없이도, 아니, 당신이 없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여기까지 온 거야. 지훈이도 나도 그리고 엄마도 이제 와서 당신의 가짜는 동정이나 돈은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조용히 당신 인생 살아. 우리 인생에 다시는 끼어들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15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단 몇십 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서연이 남기고 간 말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강민준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성공의 대가로 얻은 것은 화려한 명성이었지만 그가 잃어버린 것은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가족의 사랑과 신뢰였습니다. 그는 텅 빈 병실에 홀로 남아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딸 서연이 병실을 휩쓸고 간 후 강민준과 이선우 사이의 공기는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조차 없었죠. 의사와 환자라는 얇은 가면 아래로 15년간 쌓여온 원망과 죄책감, 애증의 감정들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회진 시간은 지독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선우는 기계처럼 강민준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말을 건넸고, 강민준은 죄인처럼 그의 처분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때로는 어떤 대화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청진기를 통해 전해져 오는 아들의 차가운 손길에서 강민준은 그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살피는 아들의 무감각한 눈빛에서 그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죠. 이선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야윈 몸과 깊어진 주름, 그리고 고통을 숨기려는 애처로운 표정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남자가 이제는 그저 늙고 병든 한 명의 노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의 복수심을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강민주는 이 지옥 같은 침묵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과 대화를 해야만 했어요. 변명이라도 사과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이선우가 병실을 나가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앉아보게. 할 얘기가 있네. 이선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침대 옆 의자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강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비겁했어. 너희들을 버리고 도망친 거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의 사과가 지난 15년의 세월을 되돌려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회장님을 용서할 생각도 없습니다. 안다. 나 같은 놈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단 한순간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어.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버텼다. 돌아오셨어야죠. 성공해서가 아니라 실패했더라도 빈손이라도 그냥 돌아오셨어야 했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했던 건 회장님의 돈이 아니라 아버지였으니까요. 이선우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강민준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강민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지막 희망을 담아 그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지훈아. 그 순간 이선우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혔죠.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강민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우입니다, 회장님. 강지훈이라는 아이는 15년 전 아버지가 그 아이를 버렸던 그날 죽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거절이자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는 선고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서의 그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강민주는 할 말을 잃고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토록 모진 말을 하면서도 아들의 눈가는 왜 저렇게 슬퍼 보이는 걸까요? 그는 아들이 쌓아 올린 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를 절감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강민주는 아들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이 자신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를 알아내고 싶었어요. 단순한 복수심과 연민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다시 김 비서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선우가 그동안 발표했던 의학 논문이나 연구 자료들을 모두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 비서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이선우가 의대생 시절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학회에 발표했던 논문들이었죠. 강민주는 복잡한 의학 용어로 가득한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는 끈기 있게 논문들의 제목과 주제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한 논문의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강씨각에 나타난 유전성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현 양상 및 유전자 변이에 관한 연구.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전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목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의 가족력인 심장 질환에 대해 연구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순수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인 자신과 아픈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연구였던 거죠. 그는 자신을 복수의 대상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내야 할 연구 대상으로, 그리고 환자로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접근은 우연이 아니라 수년간의 연구와 준비 끝에 이루어진 필연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논문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지독한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그 집념 앞에서 그는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구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지독한 운명의 장난이 또 있을까요? 그는 이제 아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는 없었죠. 그는 그저 아들이 설계해 놓은 이 거대한 운명의 무대 위에서 그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의사로서 평생을 바쳐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강민주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회장으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들의 손에 자신의 목숨과 영혼을 모두 맡긴 무력한 환자일 뿐이었죠. 아들이 설계한 이 거대한 운명의 무대 위에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딱 한 가지. 그가 평생을 무기로, 방패로, 그리고 존재의 이유로 삼아왔던 것.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또다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속죄라기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견디지 못한 마지막 발버둥에 가까웠어요. 그는 딸 서연을 통해 전해 들었던 전 아내의 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결국 몸져 눕게 된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빚을 갚고 싶었죠. 물론 그녀가 자신의 돈을 순순히 받을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은밀하고 완벽하게 익명으로 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김 비서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절박해 보였어요. 김 비서, 자네가 나를 위해 해줘야 할 일이 있네. 아주 중요한 일이야. 내 전 아내, 오수진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아내게. 그리고 그 병원의 모든 치료비와 앞으로 발생할 모든 비용을 내가 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완납하는 걸세. 병원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최고 수준의 특실과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라고 하게. 모든 비용은 내가 2배, 3배로 지불하겠다고 전해. 단, 이 모든 지원이 병원의 특별복지 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하네. 내 이름은 단 한 글자도 드러나서는 안 돼. 할 수 있겠나?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강민준의 눈빛에서 거절할 수 없는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죠. 며칠 뒤 김 비서는 모든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병원의 특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최고의 환경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강민주는 아주 잠시나마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비겁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죠. 그는 이 행동이 아들과 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주길 바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관계 회복의 작은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헛된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며칠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의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정확히 그가 전 아내의 병원비로 지불했던 액수와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 그에게 곧바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서연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서연아, 그게 무슨. 모르는 척하지 마. 엄마 병원비 네가 낸 거 다 알아. 병원 복지 프로그램, 그런 유치한 연극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들로 보여. 서연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의 어설픈 계획이 너무나도 쉽게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당신의 그 더러운 돈, 우리한테는 필요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 진심 어린 사과나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언제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지. 우리가 그 돈 몇 푼에 감동해서 아, 역시 우리 아빠야 하면서 달려갈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 당신이 보낸 그 돈은 우리에게 고마움이 아니라 모욕감을 줬을 뿐이야. 아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보렴. 나는 그저 듣기 싫어. 당신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겠지. 돈이면 뭐든 다 된다고 믿으면서. 하지만 그거 알아? 우리가 정말 가난했을 때 쌀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고 난방비가 없어서 한겨울에 옷을 껴입고 잠을 자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원했던 게 뭔지 알아? 돈? 아니, 아빠였어. 그냥 우리 옆에 있어줄 아빠가 필요했다고.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 손잡고 목욕탕에 가고 주말에는 같이 자장면 시켜 먹고 그렇게 평범한 아빠가 우리한테는 세상 그 어떤 돈보다 더 절실했어. 서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강민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돈이 아닌 그 자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지디건설이라는 거대한 왕국과 그의 막대한 재산은 가족들이 그에게서 빼앗긴 평범한 행복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보낸 돈, 이자로 쳐서 1원 하나 빠짐없이 다시 돌려보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네 돈 들이밀지 마. 그건 우리 엄마와 나와 그리고 지훈이가 살아온 지난 15년의 세월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야. 우린 당신 돈 없어도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강민주는 한동안 텅 빈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카드, 그의 유일한 무기였던 돈이 철저하게 거부당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반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그의 존재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그 성공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극심한 상실감과 절망감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고 그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심장이 다시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경고음도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 서연과의 통화는 강민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지탱해온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져 내리자 그의 정신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정신의 붕괴는 곧바로 육체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다시 그를 덮쳤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심장을 통째로 뽑아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그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몸부림쳤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눈앞은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팔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벌일지도 모른다고요.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채 이 차가운 병실에서 홀로 죽어가는 것. 그것이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체 신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는 것을 감지한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소리를 들은 간호사가 황급히 병실로 뛰어들어왔고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경악했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심장외과 이선우 선생님, 지금 당장 VIP 병실로 와주세요.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이 병실로 몰려들었고 강민준의 몸 위로 제세동기가 얹혔습니다. 멀어져가는 의식 너머로 그는 자신을 다급하게 부르는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뚫고 유독 선명하게 들려오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비켜요. 내가 맡겠습니다. 이선우, 그의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냉철하고 침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땀으로 젖은 얼굴로 응급처치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이 뒤섞여 있었죠. 강민주는 아들의 그 절박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불이 켜지고 긴박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선우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메스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누워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가 증오했던 아버지나 연구 대상이었던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살려내야만 하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스, 바이탈 체크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냉정하고 단호했지만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가쁘게 오르내리는 어깨는 그의 내면이 얼마나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지난 15년간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그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순간을 상상하며 칼을 갈아왔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살아달라는, 죽지 말아달라는 처절한 기도뿐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들로서의 사랑,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눈앞의 수술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아버지의 생명이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나고 수술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초조하게 문 밖을 서성이던 서연과 김 비서가 달려 나왔지만 이선우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온몸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는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어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강민준이 다시 의식을 찾은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침대 옆에 쭈그려 앉아 잠들어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의사 가운도 벗은 채 수술복 차림 그대로 지쳐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의 냉철함과 단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헝클어진 머리와 깊은 피로가 역력한 얼굴. 그 모습은 더 이상 의사 이선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걱정되어 밤새 곁을 지키다 잠든 그의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민준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모든 원망과 후회,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뜨거운 부성애만이 남아 있었죠. 그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용서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진심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미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자의 끈을 그는 이번에야말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잠든 아들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눠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온기였습니다. 얼마 후 인기척을 느낀 이선우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새 곁을 지킨 그의 초췌한 모습과 붉게 충혈된 눈은 그의 감정을 미처 다 숨기지 못했죠. 강민주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는 처음으로 아들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이선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강민주는 그의 침묵이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변명도 자기 연민도 없는 오직 진심만을 담은 사과였습니다. 내가 틀렸다. 나는 성공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돈으로 너희들이 받은 상처를 모두 덮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나는 그냥 무서웠던 거야. 실패한 내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가 두려웠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현실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나는 그냥 비겁하고 못난 애비였을 뿐이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놈이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다. 정말 미안하다, 지훈아. 강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얼음처럼 단단했던 이선우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털어놓는 15년간의 긴 고백이었습니다. 용서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15년이 너무 길었고 상처가 너무 깊어서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세상에서 제일 멋있었던 우리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버리고 사라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밤마다 꿈에 나오는 아버지는 늘 저를 보며 웃고 계셨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와 누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주셨고,
덕분에 삐뚤어지지 않고 자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분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아팠습니다. 지금 제가 키우는 뿅뿅이 그 녀석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그리워해서가 아니었어요. 뿅뿅이와 함께했던 그때가 제가 기억하는 완전한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내 힘으로 다시 그런 완전한 가족을 만들겠다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받거나 흩어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가족을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고요. 그 다짐이 저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고백을 마친 이선우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기 시작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민준이 태어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했죠. 김 비서가 그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그 옆에는 며칠 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서연과 잠시 짬을 낸 이선우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이전처럼 날선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죠. 강민주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난 15년의 공백은 아주 긴 시간을 들여 천천히 메워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는 그저 이 순간 두 아이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럼 가보겠다. 둘 다 건강하고. 그는 애써 담담하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 비서가 휠체어를 돌려 병원 출입구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이선우는 착잡한 눈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또다시 멀어지는 뒷모습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강민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이선우는 망설임과 용기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아주 힘겹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입을 열었습니다. 주말에 뿅뿅이 보러 오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병원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강민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고 옆에 서 있던 서연조차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죠. 그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15년간 굳게 닫혀있던 아들의 마음이 아주 조금 열렸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지독한 원망의 벽을 허물고 아주 작은 문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강민주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그리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15년간 그를 짓눌렀던 성공의 무게와 죄책감을 벗어던지고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그들 가족의 얼어붙었던 시간도 이제 막 뿅뿅이라는 이름 아래 따스한 봄을 향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